시험 관련 정리 영상입니다. 시험 범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건데, 처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수온, 염분, 해수, 밀도 관계는 뭐 많이 해도 다 알고 있을 테고 맞죠? 그리고 이 수온, 염분도 있잖아요. 요거는 저번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요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염분과 수온 가지고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도가 커지면은 침강하는 지역을 쌤이 얘기해 줬었죠. 그게 뭐냐면 위에 네, 대서양 바다에서 그 위쪽에 그린란드 주변 해역이랑 웨델레 주변 해역에서 침강이 일어난다고 했었잖아요. 맞죠? 진강의 세기가 세지냐 약해지냐에 따라서 표층순환에 영향을 주고 그 둘의 관계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침강하는 영역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잖아요. 위도 50에서 60과 그 다음에 그린란드 주변 해역이랑 웨델 해역 세 군데 있었는데 그 세 군데에서 침강에서 만들어지는 수계의 이름도 다 아셔야 되고 얘네들의 사이의 밀도 관계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컨베이어 벨트 모형으로 표층순환과 집중순환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보시고요. 요 그림보다는 이 그림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그 관계고요. 관계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기와 해양이 상호작용 넘어가면 상호작용 넘어가면 매끄만 수송에 의해서 이제 바람이 부는 방향이 90도 방향으로 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배웠었죠. 매끄만 수송이라는 용어는 몰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용진과 침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연안에서 일어나는 용순 침강이 쌤이 얘기했듯이 대륙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대양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리고 여기서 북풍이 부는지 남풍이 부는지 북풍이 부는지 남풍이 부는지 그리고 북방군지 남방군지 북방군지 남방군지 가지고 변수가 4개가 있었고 맞죠? 이거를 경우의 수가 하면 16가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용승 8개, 침강 8개 너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음, 또 적도용승도 얘기를 해줬죠. 적도용승도 이제 수능에 이런 게 나왔어요. 해수가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되면 해수면이 여기가 높냐 이런 문제, 낚시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 적도용승으로 엘니뇨는 아니냐를 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자료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주고 이 시기가 엘니뇨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료를 보아도 어느 시기가 엘니뇨가 아니냐 시기인지를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니까 자료 해석하는데 신경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학습지 가지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엘니뇨는 아니냐 파트는 엘니뇨는 아니냐가 뭔지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자료 해석을 할 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자료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니뇨 아니냐는 얘기했던 것처럼 해양 현상이라고요. 우역풍이 약화 이꼴 엘니뇨가 아니라 우역풍이 약화되어서 해양이 변화하는 걸 엘니뇨 시기라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해양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이게 온도가 높아지냐 낮아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엘니뇨 아니냐 파트에서 순약층의 기울기도 얘기했고 온난력의 두께도 얘기했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기압 배치도 얘기했죠. 평상시 워커스나는 이런 형태고 이제 엘니뇨 시기에는 이렇게 오른쪽에 치우침 상승 기록을 형성되는 시기가 엘니뇨 시기고 엘니뇨 이꼴 기압 배치 이거가 아니고 엘니뇨는 해양 현상이에요.
있죠? 이건 난방 진동 현상의 기압 배치가 변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고요. 엘니뇨 시기에 해양과 대기가 상호작용을 해서 그렇죠? 라니냐도 강화돼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요 단어는 요 기후변화 요인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세차 운동 이렇게 네 가지 얘기했던 거 있죠? 하나, 둘, 셋, 넷. 요거 하나만 내거나 이거 하나만 내거나 이거 하나만 내면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또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풀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차운동이 뭐 13,000년 지나면 자전축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계절이 변한다. 그러면 연기차가 증가한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 플러스 요거랑 연결 지을 때 또 똑같은 시기에 13,000년 지나고 그 전에 자전축 기울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연결차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더 약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 지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주기는 당연히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주기. 그리고 요거 가지고 계절 판단은 너무 가르쳐 줬죠. 학습지에도 나와 있고 맞죠? 요 방향이 요 축을 기준으로 태양 쪽이냐 아니냐 가지고 계절을 구분한다 그랬죠. 태양 쪽이면 여름이다. 북반구 얘기하는 겁니다. 남반구는 반대예요. 그리고 요것도 그때 중요하다고 쌤이 얘기했었죠. 그거 보시고요. 그리고 26번은 있고 그다음에 밀란코비치 주기라는 거는 이거 세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빙하기가 오거나 혹은 얼음이 녹는 시기, 간빙기가 오거나 이렇게 변화,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 하고 얘기한 사람 이름이 밀란코비치예요. 그리고 내적 요인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거의 대부분이 다 반사율 변화에 보였죠. 반사율이 증가하면 그 들어오는 에너지 양이 늘어나고요. 그죠? 반사율이 감소하면 들어오는 에너지 양이 감소하고 그렇죠. 반사하는 양이 많아지면 지표면에 닿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반사율이 다 있고 그리고 대륙과 해양 같은 경우에는 비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효과 파트에서는 그 참고서나 수능 특강에는 여기 숫자 가지고 이게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고 얘가 뱉어내는 양이 얼마고 제복사가 얼마고 통과하는 양이 얼마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없죠. 그래서 그 숫자는 안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수능 공부할 때 그거는 보세요. 숫자. 지금은 숫자까지는 몰라도 되고 온실 효과가 뭐 하는 놈이냐. 대기 있을 때 없을 때 무슨 차이가 나냐. 그리고 온실 기체에서 영향력이 제일 큰 애가 누구냐. 그리고 얘로 얘기 안 하고 이산화탄소로 얘기하는 이유가 얘는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죠. 얘는 그 다음에 많은 애 이산화탄소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거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효과가 실제로 제일 큰 애는 얘고요. 그 다음에 확률 효과에서 해수면 상승 원인 두 가지 얘기해줬죠.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인은 이제 뭐야 기온 상승이지만 기온이 상승하면서 얘가 늘어나고 그리고 얘도 유입되는 양이 생기니까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죠. 기온 상승은 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그 결과로 이거 두 개. 그래서 해수면 상승,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는 원인을 얘기하라 그러면 기온 상승은 당연한 거고요. 그것 때문에 열편치 플러스 녹아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변화에서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경우에는 막 치사하게 이걸 막 98년이냐 이런 식으로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협약이 있었구나. 이게 만료돼서 이걸 이제 쓰는구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얘네들이 묻어놔도 이제 스멀스멀 나오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행성계 탐사 부분에는 여기는 요게 좀 어려웠잖아요. 그죠? 요거 세 개. 세 개 다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시선 속도 변화와 식현상은 얘네들이 묶어서 낼 수 있다는 점. 이거는 그렇게 묶으면 원래 문제가 엄청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얘가 뭔지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견상과 그 시선 속도 변화 때문에 시선 속도 변화 가지고 이제 행성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이 두 가지는 이제 둘 다 조건이 있었죠. 나란해야 된다. 그렇죠? 도플리오가 같은 경우에는 막 100% 나란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식견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란해야 이게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수직이 되면 안 된다. 나란해야 된다기보다는 수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안 일어나고 도플리오가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정도 알고 계실 것 같고 이것도 얘기를 해줬죠. 물질은 변화에 따라서 밝기 변화에 영향을 주는다. 그리고 그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쉬운 방법 한 가지가 더 있었죠. 행성의 주기가, 공전 주기가 짧아지면은 이꼴 반지름, 궤도 장반경이 줄어들면은 주기가 짧아지고 이렇게 회전하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시간 동안 관측했을 때 일어나는 빈도수가 늘어나니까 발견하기 쉽다는 이런 한 가지 더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을 학습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미세조경 렌즈 현상은 중력이 렌즈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고 여기서 추가적인 밝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추가적인 밝기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행성의 위치까지도 알 수 있다 하는 점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안 나온다고 했죠. 요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대신에 1번이랑 1번이 아니고 3번은 보셔야 돼요. 3번. 그죠? 3번. 한계점 있죠? 요건 다 보셔야 됩니다.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음, 외계 생명체 탐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생명 가능 지대가 나왔었죠.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가 우리 액체 상태에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 파트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적당, 적절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으면 그런 걸 찾으면 됩니다. 적당하고 적절. 온도가 적절해야 이제 액체로 물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이름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이름이 생명가능 지대인데 그 생명가능 지대라는 놈은 이제 광도가 커지면 그러니까 중심별의 광도가 커지면 폭과 거리가 멀어져요. 폭도 넓어지고 거리도 이렇게 멀어져요.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조건이라고 하면 거의 다 적당한 걸 찾았는데 온도가 적당해야 생명가능 지대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겠죠. 적절한 대기의 압이 있어야 되고요. 대기가 있어야 되고 온실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자외선을 차단해줄 수 있는 대기가 있어야 하고 자기장도 존재해야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시켜줄 수 있다. 그리고 질량도 적당해야 됩니다.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크면 진화 속도가 빨라서 수명이 짧고요.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작아도 이제 각 운동량의 영향을 받아서 중심별의 각 운동량의 영향을 받아서 자전이 느려지거든요. 인성이나 위성이. 그래서 자전이 느려지면 하루가 엄청 길어지고 70일이 하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낮이 70일, 밤이 70일 이렇게 돼버리면 살기 힘들겠죠.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외부나 보면 외부 은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우리 은하는 이렇게 생겼고요. 막대 나나 모형처럼 생겼고 요거는 실제로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은하의 사진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은하가 이제 내가 이 은하 내부에 있는데 이 사진을 찍으려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찍어야 되잖아. 근데 태양계 내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행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데까지도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절대 이렇게 나갈 수가 없겠죠. 빛의 속도로 3만 광년이 정도인데 이까지 나가서 찍으려면은 우리가 다 죽고 나서 이 위치에 도달할 수 있겠죠. 애초에 보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질량 분포도를 측정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진처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치가 중심부로부터 3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고 여기를 팽대부라고 하고 여기를 원반부라고 한다. 이쪽을 이렇게 해서
헤일로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은하 분류는 타원, 나선, 불규칙 이렇게 허블 은하 분류 체계에 따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에서 나누는 두 가지로 더 나눌 수 있고요. 여기서 타원 은하의 기호, 나선 은하의 기호, 불규칙 은하의 기호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막대 나선 은하는 바, B를 넣는다는 거 그리고 A, B, C 중에 A가 제일 많이 감겨있고 그리고 A로 갈수록 팽대부가 커진다. 나선팔은 더 많이 감겨있고. 요거 정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뭐 더 감기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진화랑 관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이제 허블이 이 분류 체계를 고안해낼 때 진화랑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 분류 체계를 이용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 분류 체계는 가시광선 영역대로 관측한 모양, 혹은 형태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특이은하도 모양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나선은하나 타원은하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허블 은하 분류 체계에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타원은하 그리고 타원은하는 성간 물질을 거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별이 태어날 가능성이 낮아서 나이가 많은 붉은색 별들로 이루어져 있고 나선은하는 중심부가 붉은색, 바깥 부분은 푸른 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선 팔 부분에는 성간 물질이 많거든요. 그리고 불규칙은하도 성간 물질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별들이 잘 태어나서 푸른색. 그리고 이 은하 분류 체계에서 특이은하 같은 경우에 전파은하랑 세이퍼트 은하가 타원은하 그리고 나선은하로 보여요. 가시광선 영역대로 관측하면. 근데 가시광선 영역대로 관측했다는 한정적인 조건을 가지고 허블 은하 분류 체계에 굳이 넣고자 한다면 타원은하, 나선은하에 속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꼴은 아니에요. 나선은하 이꼴 세이퍼트 은하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은하들은 이제 중심부에 질량이 많다는 걸 관측 결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부에 질량이 큰 애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질량이 큰 애들은 진화를 빠르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블랙홀이나 혹은 중성자 별로 진화한 애들이 있겠죠. 그죠? 별의 진화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그럼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이은하들은 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파나는 로브랑 제트랑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케이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별처럼 보이지만 별이 아니라는 거, 그러나 특이은하로 분류를 한다는 거, 그리고 특징이 매우 큰 적색 단위가 나타난다는 거, 이거의 의미는 조대 속도가 빠르다는 거, 플러스 거리가 멀다는 거. 거리가 멀다는 거는 원래 V는 HR이라는 허블 법칙을 배워야 알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요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K선은 이렇게 적색 단위가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충돌은하는 우리 은하가 나중에 충돌은하가 됐거나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가 관측했을 때 청색 변이가 일어나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 그치고 학습지로 넘어가서 학습지 보면 학습지 답은 밴드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 여기서 다 했던 거죠. 보시면 회사의 신축 문화에서 보아야 되는 거 얘기했고요. 그래서 문제는 다 풀어보셔야 돼요. 이것도 얘기했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엘니뇨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해석만 잘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엘니뇨 라니냐를 모르진 않으니까 요거 용어 의미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건 안 보셔도 되고 요거는 보셔야 돼요. 집중기능과 기후변화 그리고 이것도 다 이 학습지 내용이랑 다른 점 다 바꿔줬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뒤에 나오는데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지우가 공부하는 사람이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악순환되는 거 세 가지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건 설명해줬죠.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찝어준 대로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또 뒤로 넘어가서 여기로 넘어가면 요것도 쌤이 1, 2, 3, 4, 5에서 다 해줬죠. 그래서 이거랑 연결지어서 고민해보라 얘기해줬고요. 그리고 요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 수능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3학년 때 수능 공부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어려워서 지금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그림은 이제 뒷별이 움직이는 거라고 돼 있는데 뒷별이든 앞별이든 누가 움직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별이 움직이는 걸 배웠죠. 그래서 앞별이 움직이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면가는 지뢰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분류체계도 얘기했죠. 그리고 요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이 수학에서 너네 이미 배웠어. 닮은 비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배웠어요. 막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이게 1이면 얘랑 비율을 구하려면 그죠? 얘가 만약에 1이다. 그죠? 그럼 얘는 얼마냐 물으면 1대 3이니까 얘는 3이겠죠. 맞죠? 길이는 이제 그냥 비례식 세우면 되지만 넓이, 면적은 제곱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밝기가 여기서 받는 밝기랑 여기서 받는 밝기랑 이 면적에 받는 에너지와 이 면적에 받는 에너지가 같으려면 요 한 칸 비교했을 때는 9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거리가 3배를 늘어나면 그거의 제곱배만큼 밝기가 줄어드는 그런 내용인데 이미 여러분이 중학교 때 닮은 비교 배울 때 다 했던 내용.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교과에 적용시키려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지. 별거 없습니다.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거고요. 거의 이것도 이제 뭐 10파섹이라는 거와 뭐 AU 단위와 그다음에 킬로미터 단위와 그리고 뭐 레디안 이런 단위를 전부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별의 물리 파트를 제가 안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동병간성 요건 안 보셔도 돼요. 알겠죠? 맥동병간성 요건 안 보셔도 됩니다. 맥동병간성은 진화 파트에서 안 배웠다고 했으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요건 다 설명해줬죠? 넘어갈게요. 끝이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모르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밴드로든 뭐 쌤한테 찾아오든 어떻게든 질문을 하셔서 시험연까지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안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